마이크가 진짜 4시 55분까지 해도 돼요? 지금 3시 55분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아까 지금 우리 사회를 불교계에서 아주 잘 보기로 유명하신 서정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도심포교의 역사 속에서 불광의 의미 그리고 활동을 조망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 먼저 목차를 가지고 이제 개요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그 도심포교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그럼 그 도심포교를 움직이는 동력이 있었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 도심포교에 나름 성공했다고 지칭되는 사찰들, 뭐 속되게 얘기하면 뭐 대형 불광사를 비롯해서 대형으로 성장한 사찰들에 있어서의 어떤 그 성장 동력, 특히 공통의 성장 동력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공통의 성장 동력을 그러면 불광은 어떻게 활용해 왔느냐, 또 어떻게 선도해 갔느냐, 그것을 살펴보는 게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공통의 동력으로는 어떤 신도 교육 첫 번째, 두 번째 법회의 현대화. 예전에 이제 제일 중심에서 한 달에 월간 법회 중심에서 주간 법회로 바뀌는 거. 세 번째가 이제 신도를 조직화하는 거. 교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신도를 조직화하는 게 능숙하죠. 잘 돼 있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부분이 약했었는데 이런 거를 갖다가 대형 도심 사찰들은 잘 해왔다라는 말이죠. 그걸 살펴보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제 미디어의 활용. 그래서 미디어 포교라고 말씀드렸고, 다섯 번째는 이제 사회복지 활동. 대부분 이제 대형으로 성장한 곳들은 그 사회복지 활동들을 많이 해서 지역사회에 회양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그것이 다시금 성장 동력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쭉쭉 가겠습니다. 먼저 역사를 살펴보는데 자료에 있어서는 22페이지입니다. 물이 없다. 물 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석 선생님하고 친한데 컵 먹던 걸 먹고 싶진 않습니다. 자, 1970년대 도심포교를 저는 이제 개척기라고 표현을 했어요. 어떤 의미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전쟁 끝나고 50년대, 60년대 뭐 불교를 포기하고 이런 사회적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1970년대, 아이고, 주지 스님이 진짜. 아이고, 감사합니다. 발표를 하라고 그러니까 주지 스님께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발표를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70년대 들어서 이제 도심 포교라는 것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그 창건된 사찰이 어떤 거냐면, 안양에 이제 한마음 선원 70년대 창건된 사찰이, 그 다음에 이제 부천에 서광사가 있습니다. 먼저 안양 한마음 선원 같은 경우는 어떠한 그 특성이 있었냐? 성장 동력에서 먼저 이제 신도 조직 관리를 체계적으로 만들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구체적으로 여기 뭐뭐를 참고했고 이런 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양 한마음 선언은 이제 신행이라는 이름으로 지역별, 직능별, 연령별로 이렇게 신도들을 관리를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또 미디어 포교는 뭐를 했냐면, 우리 이제 교계 신문이 많지 않은데 그 중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현대불교를 창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제 지금은 이제 운영 주체는 다르지만 한마음 선언이 현대불교를 창간을 했다. 그 다음에 99년에는 국내 불교계 처음으로 인터넷 방송국 한마음 선언 불교 방송국을 열었습니다. 기타 등등의 내용을 그 아래 쭉 기술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천 서광사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특징이 법회를 현대화했고 또 사회복지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사찰입니다. 이런 것들이 성장 동력으로 작용을 했는데 특히 여기 어떤 그 신도 조직을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불광 같은 경우는 법등이라는 조직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서광사는 법단이라는 조직을 만들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30개 정도의 법단을 구성해서
하루에 한 곳씩 법회를 여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끌어갔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시설이 여기 보시면 23페이지 하단에 보면 뭐 복지관이 무지하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열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회복지로서 지역 휴양을 하는데 이 특징이 있어요. 서광사의 특징은 뭐냐면 사회복지 이전에 운동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노동운동이에요. 군부 신군부 시절에 노동운동을 많이 전개했어요. 그래서 불교계의 명동성당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노동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문민정부 들어가서는 노동운동이 많이 약화되잖아요. 그래서 그 휴양처를 사회복지로 돌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신도들을 모으고 조직하고 활동하는 그런 동력이 됐었다. 그게 이제 서광사의 특징인 겁니다. 그다음에 한마음선언과 서광사의 이 공통적인 특징은 불교가 상당히 약한 공단 지역에 창건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살펴볼 부분입니다. 예. 그다음에 80년대에 들어가서는 이제 도심포교가 보다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이때 창건되는 사찰이 저기 능인선원, 구룡사 그와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주지하다시피 능인선원 그러면 가장 큰 특징이 신도 교육이에요. 한때 이것은 뭐 불자 사관학교, 신도 사관학교 이렇게 불릴 정도로 상당히 이 교육을 통해서 신도들을 갖다가 조직화했다라는 거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을 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24페이지 하단 부분에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다가 1990년대 들어가면서 이제 그 도심포교당이 우리 이제 여기 이제 불자님들이 그 신행 활동 오래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돌이켜 보면 90년대까지는 이 불교 대학이 굉장히 왕성했었어요. 그리고 그 도심포교당이 많이 생겼던 시기예요. 그리고 90년대 들어와서는 전국적으로 이 확산이 돼요. 그 대표적인 지역에서 살펴볼 수 있는 대학이 뭐냐면은 예전에 이제 지금은 이제 이름을 갖다가 한국불교대학 큰 대자 써서 대관음사 우학 스님이 하시는 요 사찰이 있습니다. 이 사찰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 역시 신도 교육이 특징입니다. 근데 신도 교육을 근래에 들어서 상당히 바꿨어요. 불교대학 운영하는 곳들의 고민이 뭐냐면 이게 1년이나 2년 단위의 교육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모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와줘야 되는데, 근데 여긴 획기적으로 바꾸셨더라고요. 뭐냐면 사찰 불교대학의 특징들은 교학 중심적이에요. 예? 교학 중심적이니까 이게 물론 우리가 8만 4천 법문을 다 녹여낸다면 평생 교육이 되는데 대부분은 그냥 교학 중심적이고 부처님의 삶 뭐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하다 보니까 1, 2년의 교육 과정인데 여기는 신행을 교육 과정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게 평생 교육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딴 사찰과는 다르게 평생 신행 교육 신행을 교육 과정에 넣어서 평생 교육 과정으로 만들어 놨다. 그리고 그것이 신도들이 조직화되고 움직이는 동력으로서 성장 동력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26페이지를 보시면 그러다가 우리 지금 쭉 보시면 이제 1970년대 도심포교의 원력을 가진 불광을 비롯해서 도심포교의 원력을 가진 스님들 또 제가자들이 모여서 도심포교로 시작을 해서 80년대 90년대 성장세를 보이다가 2000년대 들어가선 정체됩니다. 또는 쇠퇴합니다. 사찰 도심포교당도 뭐 도심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 인구 감소예요. 인구 감소에 부딪히면서 특히 이제 종교 인구 감소에 부딪히면서 자연스럽게 불교계 역시도 도심포교의 이제 그 정체기를 맞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살펴보시면 어떠냐면 도심포교가 이때 정체기라는 것은 뭐냐면 양적인 게 멈춘다라는 얘기예요. 양적인 성장이 도심포교당의 수가 줄어들고 늘어나지 않고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2020년대의 상황에서 보면 2010년대 이후부터 저는 여기는 전환기라고 이야기를
생각을 하는데 도심 포교가 양적에서 질적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현대인들이 힐링과 치유에 관심을 가지면서 특히 요즘에 말하는 뭐 선명상도 얘기하지만 뭐 명상 관련해서 점점 그게 이제 도심 포교의 테마가 어떤 이전에 포교당을 크게 짓는 데서 명상이라든지 시민들의 힐링과 치유 내용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그래서 지금 제가 도심 포교의 내용을 쭉 살펴봤고요. 그러면 지금 이 앞에 그 도심 세세한 거는 그 이제 이 내용을 꼼꼼하게 다 살펴보진 않겠습니다. 그거는 그만 2시간 잡아야 되니까 흐름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1970년대부터 한 6, 70년간의 이 과정에서 살펴본 동력이 뭐였냐면 첫 번째가 이제 신도 도심포교당의 신도 교육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신도 교육은 특히 도심포교당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 저도 시골 출신이지만 농촌이나 어촌, 산촌에 비해서 도심에 계신 분들이 좀 학구열이 높습니다. 공부하는 분이 그런 부분들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공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운영의 차원에서 보시면 그 도심포교 불교대학이라는 것이 신도교육 불교대학이라는 것이 장점이 있어요. 도심포교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두 가지의 특징이 뭐냐면 정기화와 조직화예요. 교회와는 다르게 불교는 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거에 약해요. 그 다음에 신도 조직화가 잘 돼 있지 않습니다. 근데 불교대학은 그것을 가능하게 해줘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게 해줬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여서 무엇을 하냐면 그 불교대학에 기수가 있단 말이죠. 그 기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조직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없었던 현상이 그 불교대학을 운영하는 곳에서 생기는 거죠. 정기적으로 모여서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현상. 이거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교계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들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불교대학이 가진 어떤 사차 성장, 도심 포교에 있어서 하나의 동력 요인이었다라는 거.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전제 말씀드린 법회의 현대화라고 표현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제일 중심의 한 달간 주기로 월 주기로 했던 법회가 양력의 주간 법회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호 법회라든지 뭐 여기 지금 불광사 같은 경우는 이제 목요 법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난 거죠. 이것도 상당히 큰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회를 봉행하는 그 시기가 바뀌었다는 것은 참석의 대상의 변화를 초래했어요. 아무래도 음력법회, 초하루 보름법회 중심으로 하다 보면 직장인들이라든지 청소년들은 다니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양력법회로 함으로써 이제 청소년, 직장인까지 법회 참석 대상이 넓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어떤 도심 포교에 있어서 성장 동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29페이지 보면 이제 신도 조직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한국 불교는 신도 조직화에 별 관심이 없었죠. 예. 그러니까 아주 속되게 그런 말도 하잖아요. 제 발로 아니면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다. 이런 인식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거를 깼던 게 이제 도심 포교당들의 그 아까 말한 법등, 또 뭐 법단, 또 능인선언 같은 경우는 능인등이라는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은 29페이지에 나옵니다. 능등. 그래서 이와 같이 신도들을 하나의 단위 묶음으로 해서 속되게 얘기하면 조직 관리가 됐던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조직 관리하는 특징은 한두 군데가 아니라 사실 이제 대형으로 성장한 사찰들, 뭐 불광도 있지만 한마음선언, 능인선언, 서광사, 한마음선언, 그다음에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모두에서 나타나요. 이런 특징들은. 자, 네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제 미디어를 활용했다라는 겁니다.
뭐 아주 기본적으로는 월관불과 같은 그 문서, 인쇄 매체 포교, 그 다음에 전파 매체 포교, 뉴미디어, 요즘에 같은 SNS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심 포교당에서 활용을 했다라는 것. 좀 이거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30페이지 중간쯤 보면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같은 경우는 1992년 뭐 도서출판 좋은 인연을 만든 이후에 뭐 불교 만화 연구소 이런 식으로 쭉쭉 하고 2020년에 이제 유튜브를 통한 그 포교를 합니다. 한마음선언 같은 경우 뭐 아까 말씀드린 현대불교, 그다음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 부타피아를 최초로 이제 만들었거든요. 그다음에 한마음불교 방송국 기타 등등 하다가 근래에서는 모두 공통점이 어떤 것이냐면 이제 홈페이지, 그다음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SNS, 유튜브 특히 같은 그 뉴 미디어로 방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여기 들으시면서 그러면은 불광사는 따로 장을 마련해서 뒷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기다려 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복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회복지가 굉장히 도심 포교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반면에 이건 조금 불광사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저는 이제 사찰을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사찰이 성장을 해 나가요. 그러면 자체 성장만 하느냐, 이것을 회양을 하느냐, 이건 중요하다고 봐요. 사찰은 지역과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저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근데 종교 조직이 성장분을 갖다가 회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저는 사회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 조직이. 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31페이지에 나오는데 뭐 서광사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법인 눈비니, 능인선언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법인 능인선언, 한국불교대학 대학관음사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법인 무일복지재단 등의 시설을 직접 설립해서 운영하거나 지자체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불광 같은 경우는 송파구로부터 구립송파 노인 요양센터를 위탁받아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운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까지 해서 이제 5가지를 이제 성장 동력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도 교육, 법회 현대화, 신도 조직화, 미디어 포교, 사회복지. 이 5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5가지에 있어서 불광은 어떠했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주최 측의 요구에 이제 딱 맞춰서 하면 막 불광은 이 5개에 있어서 최초였고 선구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리면 뭐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정확하게 규명을 해봐야지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제가 학자로서 어렵고 어떤 부분이냐면 불광 역시 그러한 활동들 중에 들에 있어서 어떤 선구적이고 주체적인 능력을 보여줬다. 근데 단 한 가지 부분에선 아쉬움이 남는다. 그게 어디냐면 뭐 바로 느낄 수 있겠지만 저는 사회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내용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32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광의 신도교육입니다. 더 보타적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불교 강자라고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그것의 주체는 이제 불광교육원이죠. 그럼 불광에 대한 그 신도 교육을 단적으로 특히 이제 광덕 스님의 그 불광에 대한 신도 교육을 단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것은 불교 신문 자료가 있어요. 32페이지 하단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02년 불교 신문은 불광 신도 교육의 포교 성과를 아래와 같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불광사의 신도교육 체계는 종단의 신도교육 체계가 구비되기 이전에 체계를 갖춰 그동안 불자 수계 교육에서 15,000여 명, 전법의 첫 단계인 입문교육에서 2,200여 명, 불자 기본 과정인 바람일 교육에서 3,800여 명, 명교사 과정에서 1,700여 명이 교육을 이수하여 여기 밑줄 쳤는데 현재 교계의 각 분야에서 전법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평가 대신 그냥 불교 신문의 그 평가로서 불광의 신도 교육은 좀 가름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
법회 현대화, 불광 법회라고 표현했는데 이것보다는 양력주기 주간 법회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학술지에 기고할 때는 좀 많이 제가 수정을 할 생각입니다. 당시에 써놓을 때는 몰랐는데 조금 이게 지나서 오늘 어제 이제 발표하려고 쭉 읽다 보니까 좀 이게 수정할 부분들이 더 보이더라고요. 숙성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수정을 할 겁니다. 자, 33페이지를 보시면 불광은 음력 주기에 33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불광은 음력 주기에 맞춰 전통적 월간 단위 법회를 열려면서도 양력 주기에 맞춘 주간 단위의 법회도 함께 열었습니다. 불광 법회는 매주 목요일 저녁 6시 반에 대각사 밥당에서 열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랫줄 보면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는 갈매리 보현사에서 철야 용맹 정진하는 구도법회를 열었고 매월 한 번씩 회원들의 신행과 우위를 다질 수 있는 순례법회도 열었습니다. 그 후에는 특히 일요일에 1호 법회를 열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현재의 상황에서도 1호 법회를 열지 않는 곳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의 상황에서 1호 법회라는 법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법회를 열었던 거죠.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날 법회를 열고 또 목요일날 법회를 열고 또 주간 법회가 아니라 야간 법회도 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회의 참석자들이 확대될 수 있었던 거죠. 네. 가정주부에 한정돼 있던 것들이 이제 직장인과 학생으로서 확대될 수 있었던 그런 의미가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신도 조직화, 불광의 신도 조직화는 자 법등과 구법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34페이지입니다. 불광의 신도 조직은 기초 단위 조직인 법등과 법등 연합 모임인 구법회가 근간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법등이 어떻게 발전이 돼갔느냐, 성장이 돼갔느냐는 34페이지와 35페이지에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그거를 쭉 살펴보진 않고요. 이제 5분 남았어요. 거기서 보시면 그 하단에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도 불교는 조직력이 없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1970년대 불광의 법등 구법회는 도시 포교를 위해 모래알 같은 불교 신도를 조직화했던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조직의 사회며 집단적 심의 사회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광덕 스님은 활용했던 겁니다. 조직을 만들어서 전법을 했던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요소 미디어 포교. 불광의 미디어 포교는 이제 월간 불광으로 대변이 되죠. 이것도 요거 36페이지 그 송석구 전 동국대 총장의 구술에서 월간 불광에 대한 그 광덕 스님의 그 원력을 확인하는 거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그 인용문을 보시면 그 중략하고 그다음에 보시면 불광지 탄생은 스님 단독으로 어떻게든지 문서 전법을 해야 된다는 신념으로 하신 겁니다. 그땐 포교 자료가 별로 없을 때였어요. 말로만 포교한다 하지만 그런 자료가 없이 포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스님은 불광지를 교도소, 군부대 등에 보내서 문서 포교를 하신 겁니다. 이와 같은 광덕 스님의 월간 불광을 통한 그런 전법의 원력은 지금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게 바로 월간 불광인 거죠. 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그만한 잡지, 불교를 그렇게 녹여낼 수 있는 잡지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예. 자, 마지막으로 제가 아쉬움이 남는다고 한 부분은 이 사회복지입니다. 불광의 사회복지. 여기서 보시면 쭉 가름하고 여기 37페이지의 내용은 불광이 지금까지 그 해왔던 그 사회복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사회복지를 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해요. 하나는 시설을 설립해서 하는 거, 하나는 시설을 설립하거나 위탁받아서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그냥 프로그램을 통해서 복지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불광의 활동은 그 아까 송파 그 센터 그거 이외에는 대부분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복지를 해왔던 거죠. 그리고 위탁받았던 시설은 뭐 내부 이제 그 사정은 저도 알지만 하여튼 결과론적으로 현재는 시설이 없죠. 사회복지 시설이. 근데 불광 정도의 사세와 규모라고 한다면 저는 사회복지 위탁 정도가 아니라 설립을 해서 운영할 필요, 진일보해서 위탁해서 나와서 좀 불광이 안정되고 이런 상황이 된다면 꼭 이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5가지 성장 동력을 모두 성부적이고 또 정말 주체적으로 하는 사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아쉬움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포교나 전법에 대한 연구도 저의 연구의 한 부분입니다. 근데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바로 그 불광연구원의 표현하고 전법학 연구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뭐 우리가 지금의 혼란과 연계가 되는데 아직까지도요. 전법학 연구 이전에도 전법학 연구 이후에도 전법 전문 학술지는 없었습니다. 그것만 모아는 그냥 종단에서 하는 그 전법지는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전문 학술지는 아니거든요. 그쪽 전공자로서 저는 이것도 꼭 연구원도 다시 열리고 그것이 어렵다면 전법학 연구는 꼭 다시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불광의 홈페이지 한 켠에 전법학 연구가 다시 좀 수록이 돼서 그러니까 학자들이 좀 연구의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저도 연구를 하면서 이 자료가 없으니까 요즘 세대에 도서관 가가지고 복사를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딱 55분입니다. 네, 조기룡 교수님의 발표셨습니다. 학자적 양심에 전법의 모든 그 도심 전법의 모범이 불광사가 시초고 그렇다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처음에 서두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발표를 듣고 보니까 뭐 다 맞네요. 불광사가 모든 것의 시초이자 모범이었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셨는데 대표적인 도심 전법 도량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 한마음선을 비롯해서 불광사 이외에 다른 도심 전법 도량이 성장하게 됐던 그 원동력이 뭔가 그걸 5가지 요인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신도 교육, 그다음에 법회 현대화, 신도 조직화, 미디어 표교, 사회복지 이 5가지가 모범적인 도심 전법 도량의 5기통 엔진과 같은 거다. 이것들이 이 도심 포교를 활성화시켜 왔고 현대 불교의 어떤 영역을 넓혀 왔다라고 하는 맥락의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점에서 살펴보았을 때 불광사는 1976년 9월 대각사에서 신도 교육이 광덕스님께서 여셨던 그 법회가 사실은 이 신도 교육의 효시와 같은 거였다라고 평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법회 현대화에 있어서는 월 단위 음력 중심의 월 단위 법회에서 양력의 그 주 단위 법회로 개편한 것, 그 다음에 이 법당과 구법회를 조직한 것, 그 다음에 이 월광 불광을 창간하고, 사실은 이 월광 불광은 불광사에서는 미디어였다라기보다 월광 불광이 불광사를 창건한 거죠. 그러니까 메시지가 먼저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양한 복지 시설인데 아쉽게도 복지 시설은 불광사가 그 요양센터를 반납하면서 아쉬운 점이 있다. 그 다음에 그 어디에서도 하지 않았던 전법학이라고 하는 그 광덕 스님의 정신을 개성할 수 있는 그런 학술지와 연구원이 폐원되고 없어진 것은 대단히 아쉬운 일이라고 하는 그런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조계종 기획국장으로 계신 석두 스님을 모시고 조기룡 교수님에 대한 논평의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람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죠. 진짜 오랜만에 듣겠습니다. 주지 스님께서 이제 이런 행사가 있다고 저를 이제 토론자로서 초대를 해주셨을 때
여러 감정이 제가 교차했지만 지금 생각나는 감정은 그래 옛날에 진하게 사랑했던 여인을 한번 6년 만에 만나러 가보자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장익 교수님께서도 이제 뭐 그런 소회를 말씀하셨으면 저도 전반전은 약간 소회로 좀 흘러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2004년도에 이제 불광사에 처음 오게 됐죠. 예, 그때는 제가 이제 강원 졸업하고 동대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이제 목탁을 치고 학비를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 스님으로서 처음에 출발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교육원에서 강의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쭉 했는데 벌써 20년 세월이 불광사에서 제가 뭐 포교를 하겠다고 생각해서 한 게 아니라 2년을 따라가다 보니까 여기서 첫 출발이 제 포교가 됐죠. 예, 그래서 뭐 대학원 졸업하고 제가 뭐 보니까 학생으로서의 재질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또 선방을 한 10년 다니고 빼면은 거의 10년 생활을 제가 뭐 포교의 일선에서 이렇게 지냈는데 그 중에서 봉원사에서 한 5년 있었고 그 나머지 시간들은 뭐 여기서 많이 지냈고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물론 과거 정부와 친하다고 해서 제가 오기가 스스로가 좀 꺼려지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좀 망설여졌는데 어쨌든 저는 불광사한테 굉장히 감사하는 면이 많습니다. 물론 불광사 광덕 스님을 제가 직접 친견하지는 못했지만 그분이 남겨놓은 도심 포교의 그 유산으로 인해서 제가 그 틀 안에서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 그분이 만들어 온 틀 안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도 좀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불광사가 줘서 저는 어디 가더라도 제가 강의를 하거나 그런 기회가 있으면 꼭 그 얘기를 먼저 해줍니다. 저는 사실은 교리적으로 뭐 4년을 강원에서 경전을 받지만 한 번 하나도 갖추지 못했다. 내 스스로는 만족이 안 됐다. 누구한테 부처님법을 전달하고 그 부처님법 안에서 행복을 찾고 나름대로 삶의 지침으로 삼기에는 제가 너무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감히 뭐 교육을 하려고 나서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우연치 않게 2년에 충실하자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런 기회를 이곳에서 저한테 만들어줘서 제가 4년 동안 강원에서 배운 거 또 대학원에서 죄송하지만 교수님들한테 배운 게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도심 포교하는 데 있어가지고 크게 도움을 받았다고는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있는 이 현장은 살아 움직이는 곳이고 살과 살이 맞닿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이론적인 것을 갖추고 완벽하게 갖추고 하면 훌륭하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스님들은 그렇지 못하고 몸으로 부딪히면서 현장에서 깨지면서 또는 또 생각을 고쳐가면서 그렇게 포교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원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하면서 지금도 생각나는 게 그때 대학원 수업이었는데 그때 아마 개요를 대해서 가르쳤던 것 같아요. 제가 개요를 전공한 사람도 아닌데 어쨌든 2시간 강의를 저는 한 고민을 해서 일주일을 마련해서 아마 지금 따지니까 한 4시간 분량을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모자르니까 그렇게 갇혀서 그렇게 2시간 수업을 했는데 하나도 돌아서니까 기억이 안 나더라 라는 이 생각이 먼저 들고요. 어쨌든 그때 제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제 스스로 노력했던 것 그것으로 인해서 저는 오히려 지금 제 나름대로는 부처님의 말씀에 또는 핵심에 제 나름대로 해석을 좀 덧붙여서 강의하거나 법문하거나 포교할 때 너무나 유용하고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저의 스님으로서 또는 도심 포교의 일선에 쓴 스님으로서 많은 것을 갖추게 해준 곳이라 너무나 새롭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오늘 주제가 학술 세미나라고 하지만 제가 뭐 학술적으로 뭐 교수님은 전공자이시니까 깊이 있게 연구하셔서 제가 잘 모르지만 저는 철저히 현장에서 있는 사람으로서 현장에서
우리 이 큰 스님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까지 그 발상을 하셨고, 그리고 저는 현재보다는 앞으로 불광사가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조직을 더 확대하고 효과적인 포교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 방법론을 좀 생각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지나온 것은 지나온 거지만 그 지나온 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그 토대를 어떻게 더 현대 도심 포교에 적용해서 발전시키고 나아갈 것이냐에 대한 어떤 좀 맥락에 초점을 두고 몇 가지 이제 질문을 하는데 그 시간이 사실 주어진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교수님께서는 그냥 당신이 좀 생각한 게 있으시거나 말씀하시겠으면 그냥 대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 읽어보진 않고요. 제가 이제 여기서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42쪽에 신도 교육에 있어서 이제 불광 교육원 중심 내용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본문에 써놓으신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것을 교수님께 여쭤보고 같이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먼저 본문 내용을 잠깐 읽어보면 신도 교육에서 살펴본 바처럼 불교 대학이 가져다준 신도 만남이 정기화와 신도 모임의 조직화를 들 수 있다. 불광사 불광법회의 신도 교육이 신도들을 정기적으로 만나게 해주었고 이로 인해 바라밀 법등 모임과 구법회 모임이 결정되면서 신도의 조직화로 이어진 것이다. 그리고 신도 교육을 통해 정기화, 조직화된 신도들이 불광 운동의 동력으로서 도심 포교를 이끌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 내용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현장에서 이제 신도들과 만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여기서 소임을 살고 했을 때도 제가 구법회도 가보고 그다음에 또 가정 방문도 해가지고 법회도 제가 직접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생각이 좀 더 구체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질의를 좀 드리면 불자 또는 특정 단위의 개별 사찰의 신도라 함은 사찰에서 시행하는 전반적인 교육을 이수하고 보시와 봉사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법회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면 교육을 마친 사람이 바로 개별 사찰의 신도라称해지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신도 교육이 신도를 만드는 유입 창고의 역할은 가능하나 그 사찰의 진성 신도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스님들의 관심과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초창기의 불광법회나 불광사의 신도하는 특정 능력과 원력을 가진 창건주 스님의 역량과 법화력에 의해 유지되고 지속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의 상황은 창건주 스님의 원력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도제 양성의 중요성을 말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스님 전체 다 하시고 질문 한꺼번에 답변. 그럴까요? 네, 시간 절약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다음에는 본문 내용을 읽지 않고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그냥 앞으로 불광사가 나아갈 길이라고 봅니다. 금화 광덕 스님의 해안역은 그동안 음력 중심의 벽패를 과감하게 탈피하여 그 당시인들의 생활 환경과 패턴에 맞게 벽패의 형식과 내용에 본질적인 변화를 준 것이라고 봅니다. 그 예시로 법회를 개인의 차원의 수행 이력의 힘에 의해서 끌어간 것이 아니라 교제 중심의 불교 내용을 가지고 포교 방법론으로 펼치신 것입니다. 그래야 양력 유지의 법회가 도심 포교에 상설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한 번 법회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코로나 이후의 사회 전반적인 변화로 인해 탈대중화가 가속화되어 법회 참석 인원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일요 법회는 법회대로 진행하고 새로운 법회 형식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간간히 몇몇 스님들에 의해서 시도되고 있는 특별한 법회 형식이 대중들의 좋은 호응을 받고 있어서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예가 불교 문화를 최대한 활용하고 응용하고 있는 홍대 선원이 젊은 불자들에게 불교를 보다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게끔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울산 백양사가 건립 중인 태화 복합문화공간에서 만디는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1층은 몰입형 미디어 아트 전시관, 2층은 카페와 휴식공간, 3층은 국제선명사센터와 요가, 발레의 복합 공간으로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 진행 중인 도심 포교의 변화의 흐름을 작파한다면 과거 50년 도심 포교의 선구자였던 불광사가 새롭게 변화하고 모색하여 앞으로 100년의 도심 포교를 선도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게 문화포교의 이제 일환으로서 이제 이렇게 스님들이 끼어있는 스님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포교 방향은 어떨 것인지 한번 교수님께서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 주신 그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그건 뭐 진성 신도가 필요하고, 그렇죠? 진성 신도를 만들기 위한 스님들의 관심과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이견이 존재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이건 당연한 말씀이시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두 번째 관련해서 저는 그 스님 문화포교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포교와 더불어서 그것도 공감을 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그 우리 불교가 포교를 할 감에 있어서 뭐 도심 포교가 됐든 무슨 포교가 됐든 저는 공감 능력이라고 봐요. 현대사에선. 이렇게 잠깐 1분 정도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한때 그 코로나 때 신천지를 언론에 막 나왔을 때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분명히 사회 문제를 일으켰으니까요. 그렇게 바라봤는데 저는 그 뉴스 화면을 보면서 좀 다른 것에 꽂혔어요. 저기는 왜 저렇게 젊은이들이 많아? 라는 거였어요, 저는. 예. 그리고 고민을 좀 많이 해봤고 그걸 가지고 또 논문도 쓴 적이 있는데, 뭐냐면 신천지가 우리보다 젊은이들과 공감하는 방법을 썼구나라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이념과 거기에 동의하지 않지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상당히 젊은이들과 공감했구나. 취업의 문제, 뭐 그다음에 결혼의 문제, 학업의 문제 등등. 근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얼마 전 제 딸이 대불련도 열심히 하고 불교 학생회도 열심히 다녀요. 근데 우리 이제 밥 먹다가 저한테 그래요. 불교는 참 자금만 주면 포교가 되는 줄 알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많이 준대요. 네. 마치겠습니다. 네. 승두 스님께서 4가지 질문을 준비해 오셨는데 다 이게 의미 있고 답변이 필요한 주제인 것 같은데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2가지 질문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부에 2개의 발표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4시 10분이 딱 됐군요. 지금부터 20분 동안 휴식을 취하시고 4시 30분에 마지막 3번째 주제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2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